2월 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제2차 종합특별검사에 전준철 변호사가 사실상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가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던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맡고 계신 분이죠. 김광민 변호사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요새 뭐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바쁩니다. 예.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특수통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수사는 아마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의 오른팔? 네. 예, 뭐해서 추천한 분이다. 그래서 상당히 잘할 것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그렇죠. 예, 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일파만파 지금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요 사건 그 실제로 재판 관련해서 움직이실 때 전 변호사를 뭐 만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전준철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한 거고 본인은 뭐 이름만 그냥 걸어둔 것이지 네네.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저도 정황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 김성태 회장이 해외에서 송환되고 수사가 들어가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네. 이 시점에 김성태 회장을 주로 변론했던 사람이 두 명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네. 그리고 비공식이라는 의미는 선임계를 안 냈던 걸로 보이는 그분이 부산 고검장 출신인 조재현 변호사. 조재현 변호사. 이 두 부산 분인데, 고검장 출신. 예. 이 사람 두 명이 이제 핵심 키맨이라는 거죠. 예, 키맨이었고. 근데 수사 메이드는 주로 광장에서 했고요. 예.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는 예.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출신입니다. 연수원 15기고요. 네. 이분이 광장의 형사 라인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유재만 변호사가.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는 연수원 아마 31기 거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부패 1부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 특수 1부죠. 네. 그러니까 그 유 변호사의 직속 후배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전준철 검사가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반부패 1부장직에 있을 때 사임을 하죠. 그러니까 이성윤 체제에서 사임을 해요. 네. 사임을 하고 나서 바로 광장으로 픽이 됩니다. 유재만이 픽한 거죠, 사실은. 유재만 픽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유재만과 전준철이 광장의 형사 사건을 사실상 총괄지휘하는 듀오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사수 부사수 이렇게 돼서 그 정도 위치였고 그 팀이 김성태 변호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시 김성태 회장도 거물이었고 특히나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재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수원지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을 지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 변호사가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고 이 정도 위치에 그 전준철 변호사의 위치와 유재만과의 관계 그리고 광장에서의 역할 봤을 때 전준철 변호사가 단지 그냥 선임서에 이름만 올린 정도다. 나는 김성태가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사건만 다뤘다라는 부분은 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초반에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뭐 하여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거의 날마다 매일 그 정치면 사회면을 도배질하는 사건이었고 그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22년, 23년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 해외 도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8개월 만에 귀국하면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모두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준철 변호사였던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그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엄청난 사건이니 그 변호인단을 세게 꾸려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검찰 쪽에 대응하는 팀을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준철 변호사를 뭐 세운 거다. 네.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예. 뭐냐면 그냥 김성태라는 이 인물은 예. 사업을 하면서 언제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김성태 자체가 예. 검찰 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 검찰청 자체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태가. 예.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나 사법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하던 스타일이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검찰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이분이 관리하던 검찰 중에 조재현, 유재만 등등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터지니까 이분이 송환돼서 오니까 그때 부랴부랴 야, 나 이제 수사 받으니까 변호인단 꾸려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능한 사람 좀 모아봐. 이렇게 꾸린 게 아니라 기존부터 김성태가 관리하고 김성태가 조력을 받아오던 팀을 확대 개편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은 매우 크고 조직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정도라면 민주당에 있는 그 검찰 출신들도 전준철 변호사가 또 김성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기사 검색만 하더라도 전준철 변호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변호인단이었다라는 것은 그냥 기사 검색만 해도 다 확인이 돼요.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그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임명했을 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요? 저도 그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요. 더욱이 지금 이성윤 의원께서 뭐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전준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1부장이었고 채널A 고발 사주 사건을 그 핸들링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성윤과 수사팀, 수사 라인, 지휘부 라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수사팀과 지휘 라인은 불기소해야 된다. 한동훈을 불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불기소 의견이 올라온 거를 결재를 안 하고 버티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마 전주철 당시 반부패 1부장도 한동훈 불기소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이성윤과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그러다 결국은 보통 반부패 1부장을 하면 사실은 반부패 1부장, 특수 1부장은 검찰의 꽃입니다. 이 라인을 거치면 대부분 그 검사장으로 가는 보통 반부패 1부장 하면 요직의 차장 검사 거쳐서 이제 그 검사장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전주철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부패 1부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사직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직을 하자마자 광장에 유재만이 픽을 했거든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당시 전준철 그 검사가 윤석열 정권과 처그지지 않은 검사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핍박받은 검사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건으로.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고 윤석열 한동훈한테 찍힌 검사였다라고 하면 퇴직하자마자 광장에 유재만이 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광장으로 간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유재만 당시 변호사를 압수수색을 해요. 이성윤 되게 복잡하네.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러니까 반부패 1부장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으로 픽해서 간 그것도 광장에 유재만이 데리고 간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광장에 유재만 변호사가 데려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입증은 불가능하죠. 입증은 불가능한데 광장 안에서 유재만과 전준철의 콤비가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중에 전준철 유재만 콤비를 콕 집어서 저 팀의 그 변호를 받겠다라고 선임하는 이런 케이스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게 실명을 너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재만 변호사나 전준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또 경우에 따라 반론 그렇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반론권 드릴 터이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준철 변호사가 그 이제 광장의 팀원으로서 이름만 건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만 걸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름만 걸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진 검사라고 하면 변호사라고 하면 김성태가 선임할 리가 없죠. 당시에 그러네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상당히 서슬퍼럴 때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당시에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였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논리적으로. 또 당시 김성태 회장은 변호인단을 구성을 할 때 수사 대응보다는 검찰과의 협상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을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성태 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수원지검을 정말 제집 드나듯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찍힌 변호사를 김성태가 변호인단에 넣었을 리는 만무하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분을 그 2차 특검에 보내려고 했었는지 어느 단위에서 어떤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를테면 지금 뭐 수사는 잘할 거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권창현 변호사는 이제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스킬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수사 의지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훨씬 더 뭐 그 빛나는 수사 성과를 만들 거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준철 변호사 관련해서 뭐 특별히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뭐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좀 있으십니까? 그 전준철 변호사는 제가 명확하게 마주친 적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전 변호사 입장문 내고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 그리고 또 배임 뭐 이런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서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후에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본인 입장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단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임직원들의 배임 횡령 사건으로 김성태를 압박을 해서 대북 송금을 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로 그 내부에서 정말로 이렇게 그걸 칼같이 잘라가지고 임직원 사건을 맡았는지도 의문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컨대 이화영을 잡아서 이재명으로 가려고 하는 플랜처럼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서 김성태를 압박해서 진술 회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수사가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게 메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에 관여된 게 많지 않다. 재판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광장은 재판에 들어가서 그의 말에 광장 자체가 사임했습니다. 광장 자체가 사임했고 광장 자체가 사임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표면상 나왔던 얘기는 김성태 회장이 선임료를 더 이상 안 줬다. 뭐 그때 얘기 나온 선임료가 뭐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00억이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 라는 설이 있었고 그때 광장에 미납한 선임료가 수십억이다. 뭐 미납 선임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광장이 주는 선임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고 당시 광장이 사임하던 시점에는 김성태 입장에서는 광장에 돈 주는 게 아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그 당시에는 수원지검과 협의할 사항은 다 협의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의 롤은 끝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선임료를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장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김성태 회장이 돈이 많긴 하겠지만 광장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협상 창구로서 광장의 역할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광장이 사임했다라는 게 내가 이 사건에서 손을 뗐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이야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었다. 중간에 그 변론을 그래서 중단한 거다.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떤 불편한 게 있었는지. 아마 선임료가 미납된 게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선임료 미납이 제일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47분이어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연어회술 파티 진술회유 조작 관련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을 한다 그래서 TF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그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감찰로 확인이 되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뭔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저희 나오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 뭐 변호인이시니까 뭐 확인한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확인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걸로 확정된 걸로 보이고 연어회 술 파티는 있었다는 걸로 확정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하면 이화영이든 김성태든 불러다 놓고 뭔가를 하고 보냈는데 그 보냈을 때 규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들 이런 게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걸 사후에 다 조작해서 만든 정황들 이런 정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정황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 협의가 됐었던 변호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가 와서 면담을 했다. 라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넣었었는데 그 알리바이도 해당 변호사의 타임 스케줄과 맞춰봤을 때 다 깨졌고 그래서 해당 변호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골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팀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도 공문서 위조로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 연어술 파티 역시도 뭐 박상용 검사는 끝까지 부인을 하지만 뭐 음식을 주문한 내역, 음식을 산 내역, 술을 산 내역 등등 그리고 술이 걸리지 않도록 들어간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도관들의 진술, 교도관들이 당시 작성한 서류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 까지 증거들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서울공원 인권 TF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연어술 파티를 조사를 전혀 안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만 제외한 모든 사람을 조사를 하고 왜 박상용 검사는 조사를 안 합니까? 박상용 검사 본인은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불러서 그러니까 이거는 박상용 검사의 워딩인데 본인을 불러서 계속 서류만 들이밀면서 서류 확인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서류가 조작된 정황들에서 이 해당 서류 내면서 이건 타임라인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정 기록이랑 이 면담 기록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 변호사의 타임 스케줄과 다른데 어떻게 돼요? 이 질문만 하고 연어술 파티에 대한 질문은 하지도 않았다. 연어술 파티 질문은 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서울고검 인권 TF 또는 법무부가 이 수사를 박상용 검사에게까지 끌고 갈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판단 속에서 감찰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한 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고검 인권 TF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거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내용의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미스테리하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데 뭐 의심 수준이라 예.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최근에는 예. 그 인권 TF가 일단 인력난이 있었어요. 인력난이요? 예, 인력난이 뭐 4명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있었는데 예. 그 최근에 그 인원들마저 그 4명 중에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TF장, 네. TF장은 이제 서울고검장 그 대행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TF장이 바뀌었는데 네. 그거야 이제 영전에서 올라가면서 바뀌었으니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인사에서 TF 구성원 중에 4분의 3이 네. 바뀌어버리는 상황 또 발생을 해서 예. 과연 이게 TF가 이게 수사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죠.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집단 퇴정 때문에 검사들이 갑자기 막 의견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그 부분 또한 매우 심각한 부분인데요. 예. 검사들이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정을 예. 한 것은 검사들의 돌출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거를 왜 했냐라고 봤을 때는 네. 법무부의 감찰 기록이 전체가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그거를 변호사들이 열람등사 신청을 해서 입수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내일이면 열람등사가 된다라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해버리고 예. 그 재판부는 네. 약속이나 했다는 것처럼 예. 그 열람등사 신청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냐면 예. 사실은 기피 신청과 열람등사 신청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기피 신청에서 재판이 중단돼도 열람 신청은 해줄 수 있거든요. 열람 등산 하도록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죠? 있는 거고. 감찰 기록이. 심지어 그 감찰 기록이 온 거는 예. 변호인단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예.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야 검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이거 문제 있어 감찰해. 예. 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대통령께서 이 기피 신청 행위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으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른다고 하면 네. 항고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항고를 했죠. 항고했습니다. 검찰이. 예, 항고를 했고 예. 검찰에 어쨌든 직접 수사 지휘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잖아요. 예. 예, 법무부가 용인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수원 고법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기각이 됐고 예. 그 기각된 것에 대한 재항고 기한이 오늘까지예요. 재항고 기간이 오늘이다. 예, 오늘까지고 재항고하면 이제 대법원에 가는 건데 예, 저는 분명히 이 검찰이 이 기피 신청을 항고까지 하면서 유지시키는 것은 열람등사 신청을 지연시키기 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오늘 검찰이 이걸 재항고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거 기피 신청 항고 문제 있으니까 감찰해라라고 했는데 검사가 항고하고 만약에 오늘 재항고까지 한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거를 방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정성호 장관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 정성호 장관의 뜻과 다르게 이 검찰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영이 전혀 안 쓰는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감찰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항고를 하고 또 재항고를 하고 한다면. 심지어 오늘 재항고까지 해버려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 사건을 다투게 된다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검찰이 들고 있는 거다. 항명이죠. 항명이다. 이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고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소 유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면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면 검찰이 항명하는 거죠. 박상용 검사가 서울고검에 의견서도 보내고 그 내부망 2프로스에 글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수사팀이 연어 술 파티는 있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본인의 진술이 그 결론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러 수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박상용 검사한테 지금 서울고검 및 법무부가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주고 예. 있다. 불러서 이 부분을 조사를 했어야죠. 예. 조사를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호술 파티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당히 많은 진술들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당일날 아침에 나 이따가 이화영이랑 술 먹으니까 소주 좀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그 시간 이후에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앞에서 소주를 샀고 소주를 갈아타게 할 생수병까지 산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네.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그 액체가 소주인 거를 확인은 못했지만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은 못했지만 외부 음식이 있었고 외부 음식과 뭐 물 또는 음료를 마셨다라는 진술과 확보된 걸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을 불러다 조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사실상 조사를 포기한 거고요. 또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네.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오케이 예. 하겠다. 예. 거짓말 탐지기까지 등장해 하겠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려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당신의 진술이 옳은지 틀린지 그날 진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연호에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검증을 해봅시다라고 본인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이런 거예요? 뭐 뭐 이것도 없고요.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화영 부지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행을 안 한 거죠.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다. 말이 없이 안 했고 언제까지 지금,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태로 뭉갭니까?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대거 교체해버리고 수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박상용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팀원 4명 가운데 3명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수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수사팀 해체죠.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아이고 59분이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주말 사이에 명태균으로부터 100쪽짜리의 창원지법의 판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달라라는 건데 한때 명태균 씨 변호인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창원지법에서 무죄 여론조사 관련된 건 무죄가 나왔고요. 황금폰 그 처남통에서 숨긴 거 요거는 이제 증거인멸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가 입증돼서 이것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진보 진영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뭐 진보 언론들 또 저는 반성할 부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은 명태균이란 사람이 했던 행위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미친 영향, 정당하지 않은 정치 브로커 행위, 그것을 통해서 만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 등등은 명태균이 책임질 문제고 명태균이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명태균이 최초에 나왔을 때 저희 진보 진영에서 명태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속인이라고 했습니다. 신기 있는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속인 아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창원산단 얘기하면서 창원산단 주변의 땅을 명태균이 엄청나게 샀을 거다. 그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 다음에는 창원산단에 여러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뇌물을 받았을 거다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사실상 명태균 거고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온 돈은 전부 명태균이 먹은 거다라고 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자금 흐름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김태열, 강혜경 쪽으로 대부분의 돈이 흘러 들어간 거고 그거는 자금 흐름으로 다 추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저희 진보 진영 혹은 진보 언론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 혹은 명태균에 대해서 만들어 씌웠던 이미지들이 잘못된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명태균은 그런 부분들 특히나 세비 반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비 반땅이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취록 중에 극히 일부만 짜집기 편집돼서 공개되면서 발생한 이것 또한
조작된 이미지였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입증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명태균에 대해서 네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브로커 짓을 해서 윤석열이랑 괴물이 대통령이 됐고 그 책임에 있어서 너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넌 책임지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명태균을 시정 잡배 사기꾼으로 몰아서 돈을 먹기 위해서 그 김영선 의원의 세비 반땅을 먹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했던 짓을 했던 뭐 사기꾼으로 몰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 뭐 고령군수 등 지방선거 네네. 후보자들한테 받았던 2억 4천 네네. 이것도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 났죠. 예, 이것도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돈, 그 판결문을 보면 그 돈에 대한 자금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적시가 돼 있고 제가 뭐 사건 기록을 봤으니까 제가 더 자세히 알겠죠. 그 돈들도 거의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이 네. 미래연구소를 운영했던 김태열, 강혜경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먹은 건 없다. 네네. 그런 거죠. 그게 네. 확인이 된 판결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 관련된 부분은 특히 연어회술 파티 이 인권 TF 이 문제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길 우리 문제 아니다. 언론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추적 보도를 해야 되는 매우 네네. 엄중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